거미줄 자르기 GMO 먹지 마세요. 무등도서관에서 자 이렇게 피터 윌슨 김현정 옮김 거미줄 자르기. 현대 생물학의 시적인 언어에는 심오한 진실이 담겨있다. 생명은 거미줄처럼 기능한다. 모든 생물은 주변의 다른 생물들과 촘촘하게 엮여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거미줄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다양성이다. 식용작물의 다양성은 모든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해충이나 수해가 발생한다면 허약한 작물은 죽어버리겠지만 그와 유사한 다른 작물은 더 살아남을 수도 있다. 가난한 농민들조차도 종종 다양한 씨앗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들에게서 씨앗을 사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른 장에서 언급했듯이 생명공학 기업의 터미네이터 기술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모두의 생존의 초성이나 다름없는 종자 저장의 관습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종자 외에도 유전자 조작식품은 수십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식품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먹기라는 생물학적이고 비산업적인 과정을 지탱하는 데에 생물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산업적인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산업적인 모델이라는 말은 생명공학 작물이 모두 동일한 특허 상품이라는 뜻이다. GMO에 주어진 특허는 가능한 한 똑같은 작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품 안전을 보장해 주던 유전학적 다양성은 특허를 받은 GMO 제품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게 된다. 제3세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선진국의 공산품을 만들어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같은 산업적인 과정의 한 요소로 취급한다면 단일 경작도 수긍할 수 있다. 만약 해외의 작은 하청 공장에서 자동차 문짝에 필요한 볼트를 생산한다면 자동차 회사로서는 볼트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기를 원할 것이다. 즉 크기와 무게가 모양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원하는 때에 딱 맞춰 도착해야 한다. 제조 공정을 설계할 때는 변수의 통제에 심혈을 기울인다. 무엇이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도록 확실하게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식량 생산을 바라본다면 단일 경작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덕이다. 그러나 수학을 그르치면 가족이 굶어 죽을 처지가 놓이게 되는 사람들의 위기감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제3세계에서는 14억, 4억 소농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 경쟁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인 모델이란 마치 소농들과 그 가족들의 위험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세계 곳곳의 소농들이 GMO 재배를 거부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녹색혁명의 단일 경작으로 인해 고통받고 굶주렸던 기억 때문이다. 스스로 재배한 식량에 의존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외국의 거대 기업들이 부추기는 단일 경작을 도입했다가 다시 한번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 몰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생명을 지속시키는가? 생명공학 기업들이 내놓은 문건이든 생명공학 비판자들이 내놓은 문건이든 똑같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최신 용어, 유행 용어는 정부와 여러 재단들의 보고서에도 자주 등장한다. 누군가를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끈질긴 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읽어보고 가난한 나라의 작은 논밭도 방문해보고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농법에 대해 고심하는 과학자들과도 이야기 나누어 보면 지속 가능성이란 것이 기아를 방지하기 위해 정말로 의미 있는 목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이 용어를 이렇게 말한다.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통합 해충 관리와 같은 새로운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법은 화학 비료를 아예 쓰지 않거나 적게 쓰려 하고, 단일 경작보다는 다품종 경작을 선호하며, 토양의 산출력을 고갈시키기보다는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외부로부터의 투입과 상업적인 이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아와 GMO의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첫째, 생명공학식품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식량을 스스로 기르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이다. 생명공학식품이란 지속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 의존성과 취약성을 증가시키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속 가능성이란 말에서 우리는 제3세계 나라의 국민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 모두가 굶주림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굶주림의 사회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일단 미루어두더라도 우리는 먼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런 현지에 알맞고 현지에서 통제하며 안전이 보장되는 식량 생산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의미다. 마치 노천강에서 수출용 광물을 캐내듯이 땅을 혹사시키지 말고 자연환경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탈중심적인 저투입 방식의 식량 생산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번쩍번쩍한 홍보 책자가 세계 곳곳에 뿌려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용어가 기하의 한계선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지속 가능성이란 생명과 자존, 그리고 그들의 고향에서 만들어져 그들의 고향에 이익을 돌려주는 농법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굶주림을 팔아먹다. 기술대 과학. 생명과학 기업들이 생명공학 기품으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면 그들은 왜 전파와 인쇄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생명공학 식품을 먹으면서 이 기술이 어딘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들어야만 하는 걸까? 무엇보다 먼저 유전공학식품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소비자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만만찮은 난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GMO는 더 저렴하지도 않고 영양이 더 풍부하지도 않으며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GMO가 객관적인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알게 될수록 GMO를 파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품질에 의존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평범한 소비자들의 착한 마음씨와 친절함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그래, 이 식품이 내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걸 먹어서 나보다 불우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논리는 마케팅의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하게 환상을 판매하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자식들에게 유전자 조작 마요네즈와 GMO 치즈를 먹이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설령 생명공학 기업들의 이러한 주장이 진실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해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GMO를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GMO를 아무리 많이 먹은들 이는 다른 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명공학 기업들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에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 기업들은 불우한 이들을 돕는 자선단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먹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회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단일 경작 작물들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비타민 결핍증을 치료하는 쌀, 어린이들에 대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특수한 바나나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신상품들을 번지르르 약속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 것뿐이다. 언젠가는 생명공학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유익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주제다. 생명공학의 천성적인 불명확성으로 인해 충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쪽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처럼 박애정신으로 충만해 보이는 주장과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2단계의 과정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외부의 기술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녹색혁명 등의 계획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제3세계의 친구들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기술적인 해결책이란 흔히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만 치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치료법의 판매는 시장을 만들어내지만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시장은 말라붙어 버릴 것이다. 기술적인 해결책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존하라고 부추긴다. 또한 애초부터 기술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보자. 제3세계의 정글과 사바나에서에는 연구소나 화학공장이 거의 없다. 그리고 기술적인 해결책들은 정말 대단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 기술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그러한 이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첨단 기술이 노트북, 컴퓨터나 티셔츠 같은 공산품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풍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지역적이고 역동적인 생물학의 세계에서는 그다지 어울리는 모델이 아니다. 제3세계 사람들이 기술 지향적인 외부인들, 즉 해당 지역의 수요나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이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상품을 팔려고 노력하는 외부인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단계 평가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차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생명공학 기업들의 광고 캠페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실험실에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발견이 판매용 제품이 되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과학에서 기술로의 전이를 목격한다. 생명공학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은 우리 앞에 그 둘 사이의 차이를 흐려놓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기본적인 전술은 우리에게 미래의 과학적인 진보를 약속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면역주사 대신에 면역 음식을 먹이거나 온갖 이상한 짓을 한 작물을 섭취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장점을 따지면서 끝나지 않는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제품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리고 시간 낭비야말로 GMO 기업들이 GMO 반대론자들에게 고대하는 바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미래주의적인 제품 광고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어느 날에는 빈곤과 기아가 만들어낸 여러 문제들 중에서 단 한 가지, 비타민 결핍증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쌀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다. 취약한 공중보건 제도를 개선하고
기아와 영양실조의 진짜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바로 오늘 암암리에 우리에게 판매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 기술은 그보다 더 안전하거나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 이 기업들의 홍보 담당자들은 미래의 어느 날에는 과학자들이 안전하고 유효한 생명공학 식품을 만드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날이 온다면, 그리고 만일 그런 상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 식품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주장도 역시 옳다. 옥수수 기름 콩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반대한다고 해서 오늘날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선의의 과학자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GMO를 거부하는 것은 곧 미래의 생명공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끝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야말로 그들의 광고가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어르려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인류와 자연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어떠한 야망도 갖지 않은 과학자나 연구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과학자 개인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GMO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 품을 생산하고 세계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쓸 수 있는 것은 거대 생명과학 기업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먹여 살리겠다는 주장을 인도적이고 명예로운 선언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싸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산업적인 농업일 뿐이며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파괴함으로써 우리 세계의 기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을 봐주어도 자신들의 계획적이며 파괴적인 무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쁘게 본다면 그들은 이윤을 향한 열망에 휩싸인 나머지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서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극도의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며 원한 적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들의 기술에 대해 폭로하고 고발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굶주림과 기아는 빈곤,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불의에서 비롯된다. 모든 인류는 굶주림과 기아의 실질적인 원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가져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비참과 고통의 이미지를 앞세운 이윤을 챙기려 하는 자들, 자신보다 불우한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자들의 냉소적인 광고 캠페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챕터 9 미래가 가지고 있는 것.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의 본업이 과학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추측과 사실의 경계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는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언론인과 정치자들이 투자자들의 과장된 수사법과 진실을 혼동하게 될 때에는 사태가 한층 더 심각해진다.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던 타이타닉호에서부터 저렴한 비용의 핵에너지, 세상을 먹여 살린다던 유전자 조작 작물에 이르기까지 줄을 이었던 20세기의 과장 광고들을 기억한다. 허구와 꾸며낸 이야기들이 책장 속에만 머물고
우리의 현실 생활에는 끼어들지 않는다면 공상과학 소설은 재미있는 읽을거리이다. 지혜모 기업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예견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흙으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추려내고 지혜모 옹호자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비춰주는 투명 구슬 안을 들여다보자 한다. 고민거리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생명공학이 약속하는 멋진 신세계를 경계해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농제약학. 우리는 현재 식물을 백신과 의약물의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순무에서 혈액을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토마토에서 혈액 단백질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놀드 포딘,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부소장. 유전공학자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둘러보는 여행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아야 할 것은 농제약학 혹은 항체, 백신, 의약물과 인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식물들이다. 몬산토사는 식물로부터 이식 유전자 조제 단백질, 백신, 산업용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통합 단백질 기술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몬산토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네오사와 함께 단일 클론 항체를 발현시키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만들어서 1위 단계의 임상 실험까지 진전시켰다. 몬산토 IPT 부서의 비즈니스 리더인 윌리엄 화이트에 따르면 1에이커의 땅에 농제약학 옥수수나 담배를 재배하면 원료 농산물의 실제 생산비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식물들은 과거 실험실의 기술자들이 하던 일들을 훨씬 적은 자본으로 수행해내는 공장으로 간주된다. 이 식물들은 의약물 원료를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어서 제약 공장에서 정제된 후 포장되어 대중에게 판매된다. 아놀드 포딘은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의 부소장으로서 거대 농업 관련 기업들이 계획 중인 프로젝트 및 기술의 상업화에 대해 제출한 신청서들을 검토하는 일을 맡고 있다. 미국 농무부가 현재 검토 중이거나 이미 승인한 기술에는 광견병 백신, 옥수수, 혈액 단백질, 감자, 설사 백신, 바나나 등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 유전공학자들은 고농도의 항산화제를 생산하는 블루베리와 여러 감염을 치료하는 크랜베리를 연구하고 있다. 포드는 지우폰 같은 기업들이 미래에는 논밭이 합성화학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과즙의 형태로 약물과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다. 이러한 과즙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꿀로 만들어내는 벌들은 아마도 야생식물이나 유전자 비조작 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온실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식품 관련 연구 기업인 프로마 인터내셔널은 농제약학과 제약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가격이 자그마치 15,000달러에 이른다. 프로마 인터내셔널사는 복합 비타민제와 같은 효능을 지닌 오렌지, 지방을 흡수하지 않는 고전분 감자,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함유한 콩 등 농제약학이 만들어낼 밝은 미래를 예견한다. 1999년 여름 인간 유전자를 가진 식물의 현장 테스트가 캐나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인체에서 항염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 인터루킨
텐을 생성해내는 인간 유전자를 지닌 담배가 이 테스트의 주인공이었다. 이 담배는 성장하면서 조직 속에서 인터루킨 10을 생성하는데 담배를 수확한 후에 인터루킨 10만 분리해서 사람에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테스트의 목표였다. 종합적인 결과는 몇 년 후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 이 연구라는 것이 꼭 의료용 식품의 부가가치? 유전공학자들이 식물 속에 새로운 약물이나 백신을 주입하는 데 실패한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도 주입하려고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은 종종 의료용 식품, 뉴트러스티컬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 불린다. 이러한 식품들은 고단위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은 자연식품들과는 차이가 있다. 1999년 발표된 몬산토사의 고베타카로틴 오일은 섭취하는 사람의 체내에서 비타민 A의 수준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옥수수 유전자로부터 얻은 양질의 단백질 상보성을 가진 땅콩, 튀김으로 조리했을 때 기름을 덜 흡수하는 고전분 감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알리신을 더 많이 생성하는 마늘, 완두콩 유전자로 조작된 고단백살 등도 이와 비슷한 예에 속한다. 이 업계의 전문가들은 뉴트러스티컬 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3 내지 5년 동안에 2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유전공학자들은 이러한 식품들이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만 이 식품들이 정말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줄지, 영양가를 더 높여줄지, 비타민 결핍증을 치료해줄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유전자 조작 기능성 식용 작물의 개발을 둘러싸고 수많은 과장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영양가를 높여줄지, 이 식물들이 정말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줄지, 영양가를 더 높여줄지, 비타민 결핍증을 치료해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작물의 개발은 아직까지도 해답보다는 의문들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전자 조작 작물의 문제점들이 이러한 작물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건강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많은 여성들에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철분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월경주의를 통해서 몸속에서 남아도는 철분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는 철분 보재제를 잘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몸 안에서 남아도는 철분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비타민 제조사들은 종종 남성용 영양 보조제에 철분을 빼버린다. 체내의 철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신경 손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된 의료용 작물들도 이처럼 대상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을까? 일반 대중들은 비타민 가다 복용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여성용 식사와 남성용 식사, 어쩌면 아동용 식사까지를 별도로 조리해야 하는 것일까?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섭취는 결핍증 못지않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독점적인 농업 관련 기업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 새로운 작물들은 한 기업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1999년에 발행된 유전공학 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다. 1989년에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발의하고 올해 드필리스 박사가 지지를 선언했던 영양학 연구 및 교육 법안이 올봄에 미국 의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희귀의약품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뉴트로스티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는 모든 기업이 7년간 해당 연구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소수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영양학적인 발전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얼마 전 황금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베타카로틴을 첨가한 쌀이다. GMO 기업들과 그 옹호자들은 이 쌀로 수백 명의 실명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가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황금쌀은 GMO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쌀 그리고 우릉천 빵바로와 함께 발표된 연구소의 실험 결과가 언젠가는 제품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쌀이 여러 생명공학 기업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정 혹은 유전자를 이용해 개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해야 한다. 또한 이 쌀이 상업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져 웬만한 사람들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에 팔릴 것이며 흰쌀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식품으로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이 쌀 속에 들어있는 극소량의 베타카로틴이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정도까지 증가하리라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유전공학자들은 비타민 A를 쌀 속에 직접 집어 넣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결핍증이 비타민 A의 섭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비타민 A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아지면 선천적인 결함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타민 A 대신에 신체에서 안전하게 비타민 A로 분해되는 베타카로틴을 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타민 A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양실조 상태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이 쌀 속에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고 해도 영양실조 상태인 사람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충분히 갖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의 사람들이 이 지용성 비타민의 물질 대사를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방을 갖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황금쌀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이 비타민 A 결핍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의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베타카로틴이 든 쌀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 쌀의 효능이 훌륭하다고 해도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비타민 결핍증을 일으키는 그 외의 사회적인 문제나 공중보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었던 단일 경적의 유행, 즉 녹색혁명이 오히려 비타민 A를 비롯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녹색잎 채소를 격감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생명공학 기업들이 진정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품들을 포기하고 차라리 가난한 나라에 종자를 기부해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재래종 작물들을 되살리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러한 작물들은 유전자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 작물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